국교의 설립과 함께 그의 추종자들의 조력하 왕비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를 이루어낸 헨리 8세는 임신한 엠블린과 즉각적으로 결혼하여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한편 왕국과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이제 왕권 강화와 재정 충당을 위해 그가 오래도록 고대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의 충신들을 포함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킬 왕의 재혼이 불러온 이 최악의 국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534년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군주임을 규정한 수장법이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제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정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회의 인사, 재정, 행정에 제한 없이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영국 의회는 종교개혁의 후속 조치로서 반역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통치자로부터 나온 처분에 대해 로마에 호소하는 것, 즉 국내 문제를 외국에 상소하는 것 자체를 반역으로 규정했고 교회 법정을 폐지하는 한편 영국만의 보통법을 확대 시행하여 이것을 국가의 유일한 법으로서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와 크랜머 대주교를 파문에 처함과 동시에 잉글랜드 내부의 자체적인 혼인 무효 판결 및 앤과의 재혼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언해 버리게 되는데요. 이에 헨리 8세 역시 잉글랜드 시민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폐하를 의무적으로 말하게 하고 교황의 왕관 수여식을 부당한 권리 침해라 비판하는 등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써 파문에 응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장령과 더불어 일련의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교황 대신 국왕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했던 만큼 카톨릭과 개신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전통주의 성향의 성직자들의 경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했고 대륙의 루터처럼 잉글랜드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원했던 복음주의자들 역시 단순히 국왕의 권한만을 강화한 이러한 형식상의 개혁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되는데요. 헨리 8세는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토마스 크로멜을 내세워 수장령 및 국교의 설립을 바탕으로 한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그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더욱 치중하게 됩니다. 의회 대신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국사를 논의한 헨리 8세는 특수법정인 성실청을 이용해 왕권에 도전하는 방해꾼들을 처리했고 왕실을 비판하는 문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 치안판사 제도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갔는데요. 더불어 지방과 조정의 대소사를 국왕이 직접 결재 및 관장하는 등 모든 행정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전국적 행정체계가 만들어졌으니 이는 영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게 됩니다. 한편 병력을 확충하여 속국 및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와 방비를 강화한 헨리 8세는 1536년 웨일스법을 제정하여 이미 사실상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웨일스를 사법체계를 포함 잉글랜드 중앙정부 치하로 완전히 통합시켰으며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속에도 여러 번 대륙으로 출병하여 잉글랜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는 지난 12세기를 시작으로 서서히 잠식되어 오던 아일랜드를 그의 치세에서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완전히 정복해버린 뒤 아일랜드 왕국을 세우고 스스로 아일랜드의 국왕으로 즉위했으니 이후 잉글랜드로부터 무려 400년간 극도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된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할 때까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어디까지나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에라스무스의 중도적 성향을 신봉했고 이로 인해 양극단인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그의 칼을 피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개혁이 어디까지나 정치 개혁일 뿐 실질적 종교 개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과의 단절에 힘입어 카톨릭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늘어나는 속에 루터파 등의 신교파들 역시 모두 이단 취급했던 그는 루터주의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을 반입 및 소지한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수하는 등 신교 도박회에 적극적이었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그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존 왕의 교황권 부정 및 캐서린과의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상직을 사임했던 토마스 모어는 이후 진행된 일련의 종교개혁 속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세속인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수장법에 대해 서명하기를 거부한 탓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결국 로체스터의 주교 존 피셔와 더불어 참수당하게 됩니다.
본래 모어는 가장 끔찍한 거열형을 선고받았으나 막판에 왕의 명령으로 참수형으로 시정된 것이었으니 이것은 그의 오랜 벗이자 그를 재상으로 삼을 정도로 아꼈던 국왕에 그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모어와 피셔의 죽음은 지금의 관점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발과 희생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나 관점을 달리하면 1000년 이상 카톨릭 국가였던 잉글랜드를 단번에 반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왕의 명령에 오직 2명만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내 종교개혁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했고 피집의 계층과의 이해와 일치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그에게 반발하는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헨리 8세는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넘보게 되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에는 무려 800개의 카톨릭 수도원이 있었고 이들은 국내 영토의 6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대외전쟁으로 재정난을 겪던 헨리 8세는 이 수도원의 재산을 장악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인데요. 이미 전임재상 울지가 그의 치세에서 수십 개의 수도원을 폐쇄, 그들의 재산을 거두어 큰 소득을 올리는 과정을 톡톡히 지켜보며 배운 국왕은 크로멜을 시켜 수도원을 비롯한 국내 모든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감찰을 명령하여 수도자들의 막대한 수입과 비리 행위를 담은 감찰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고 조선왕조 말기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가 떠오르듯 이를 토대로 수도원에 대한 대규모 해산 조치를 취해 수도원의 토지와 자산들을 전부 국유화, 즉 왕령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은 전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카톨릭 교도와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 속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주교 및 수도자들은 종교개혁을 주도한 토마스 크로멜에 대한 증오 속 수도원 땅을 소작하던 농민들을 부추겨 대규모 저항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모어와 피셔가 처형된 이듬해 잉글랜드 북부에서 일어난 은총의 순리였습니다. 분기에 놀란 헨리 8세는 그들의 지도자 로버트 에스크를 불러 평화적 해산을 조건으로 반역에 대한 용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회유했으나 봉기군만 약속을 지켰을 뿐 정작 왕은 스스로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다시 일어난 봉기는 엠블린의 외삼촌인 토마스 하워드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에스크를 비롯하여 봉기의 지도자 전원을 포함 관련자 200여 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총의 순리의 실패는 왕의 수도원 장악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고 이후로도 수많은 수도원들이 잇따라 강제 해산되었으니 1509년 즉위 당시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헨리 8세로 불렸던 그는 1547년 이제는 신의 은총에 의한 국왕 신앙의 수호자이며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 영토의 수장인 국왕 헨리 8세로 불리게 됩니다. 수장령 선포와 동시에 왕권 및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반발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처형과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를 통해 역사상 유일무이한 절대 지배자로서 우뚝 선 헨리 8세. 한편 그가 이처럼 재혼의 외적 목적들을 달성해 나가는 중에 재혼의 가장 중요한 내적 목적인 후계자 생산에 실패한 왕비 엠블린과의 관계에서 그는 이제 슬슬 불안한 전조를 띠고 있었으니 이 모든 파국을 불러온 엠블린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며 헨리 8세의 변덕스럽고 거침없는 행보는 과연 어디까지 향할 수 있을까요? 패기와 관계의 나날 속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아간 제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